벨라루스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철권은 이제 무너졌고 그가 수년간 강제로 유지해온 정권은 양쪽의 압력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이 거대한 사람들과 자동차의 행렬은 재앙적인 재난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990년대 초 소련 붕괴를 연상시키는 크렘린의 새로운 절망의 모습입니다. 유럽의 강력한 제재는 경제의 생명선을 차단하고 있으며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의 취약성은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는 벨라루스의 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벨라루스의 연료를 빼내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의 심각한 연료 부족을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주유소로 향하며 빈 펌프 앞에서 무력하게 기다립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 사람들도 연료를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이미 멈춰버렸습니다. 부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유, 빵, 고기 여전히 선반에 있지만 이제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암울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임금을 갉아먹고 생활 수준이 날로 악화되면서 사람들은 깊은 분노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분노는 탈출 심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경 경로를 외우고 폴란드로 피난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거리의 평균적인 벨라루스인은 더 이상 푸틴이나 루카셴코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더 나아가 무기를 들고 우크라이나 군대에 합류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다. 사실 이 무력함은 푸틴에게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지도자의 벨라루스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최근 사건들은 이 약화를 심화시켰습니다. 8월 13일부터 19일까지의 주는 벨라루스의 에너지 의존도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석유를 운송하는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연속적인 공격, 특히 북부 지점에 대한 공격은 브리안스크 지역의 펌핑 스테이션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나사 위성에 의해 기록된 적외선 화재 이미지는 인프라 손상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정유소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주요 동맥의 절단도 드러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지르와 나프탄 정유소는 거의 모든 일일 원유 요구량을 이 파이프라인에서 공급받았습니다. 파이프라인의 몇 킬로미터만 방해되어도 유럽으로의 흐름이 중단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파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서 나타났습니다. 지역 언론이 공급 충격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시장에서 공황 가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영향은 벨라루스 국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유량이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단은 국제 무역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경제의 중추를 흔들었습니다. 8월 초부터 이미 상승세를 보이던 가격은 며칠 만에 평균 8% 추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연료비의 이 갑작스러운 급등은 운송 및 물류 부문에서 시작하여 식품 가격까지 광범위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물류 경로는 이미 2024년 여름 유럽연합의 강화된 제재로 인해 제한되었고 이 충격을 악화시켰습니다. 벨라루스의 대외 무역 동맥은 동시에 여러 지점에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위기 초기 며칠 동안 루카셴코는 상황이 평소처럼 통제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모습은 이 수사가 공허하다는 것을 빠르게 증명했습니다. 주유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소련 시절 배급표 생활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사람들은 찾을 수 있는 모든 방울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차고에는 깡통, 병, 심지어 플라스틱 병에 연료가 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식품 운송 비용도 증가하여 도시에서 고기, 우유, 계란과 같은 기본 제품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식 배급 시스템이 붕괴되자 연료와 기본 식료품의 암거래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루카셴코는 러시아로부터의 구제 조치를 기다렸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모스크바의 작은 형제인 민스크가 에너지 의존을 보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은 자국민에게도 충분하지 않은 연료를 해외로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벨라루스는 낯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기업들도 국내 시장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벨라루스 정유소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민스크가 이미 제한된 자원을 더욱 소비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결과는 경제적으로 이중 타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규소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수요가 벨라루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대중에게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치적 단절로 인식되었습니다. 벨라루스인들에게 이것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크렘린이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사회 깊숙이 새로운 감정, 배신감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에 대한 영원한 충성을 강조하던 수사가 수년간 쌓여왔지만 이제 불신과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주머니 속의 연료뿐만 아니라 미래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 조용하지만 커져가는 불만은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였다. 사실 이러한 신호의 뿌리는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 벨라루스에서 열린 논란의 대통령 선거는 사회적 화산을 폭발시켰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26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가 다시 압도적인 승리로 선거에서 이겼다는 발표는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스비아틀라나 치아누스카야의 캠페인을 강력히 지지했던 수십만 명의 벨라루스인들은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믿고 전국적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수주간의 시위, 파업, 시민 불복종은 벨라루스 역사상 가장 큰 대중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경찰 폭력, 대규모 체포, 체계적인 탄압으로 이 물결을 억눌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탄압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거나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러한 억압의 분위기는 그 후 몇 년 동안 사회의 겉보기 조용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2025년 여름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반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리로 나가거나 확성기로 정권에 항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일상생활의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 주유소 앞에서 올라오는 웅성거림, 시장에서의 낮은 목소리의 불평,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권 신청 사무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에서 나타납니다. 사회는 처음에 경제적 악화를 알아차렸고 그 뒤에 있는 정치적 불안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시위 현수막이 아닌 이민 서류로 이 체제를 떠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조용한 반란은 벨라루시아의 사회 구조와 인구 구조를 되돌릴 수 없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약 20만에서 30만 명의 벨라루스인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2025년 여름의 위기는 이 과정을 가속화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민 프로필의 출현을 초래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치적 반대자들만이 아닙니다. 젊은이들, 대학 졸업생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의료 종사자들, 그리고 기업가들도 나라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스크, 그로드노, 브레스트와 같은 도시의 기술적이고 교육받은 인력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내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만 4천 명의 벨라루스 시민들이 2024년에만 거주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상당한 증가를 나타냅니다. 2025년 여름의 연료 위기, 경제 불안정, 크렘린의 지원 감소는 이 숫자가 더 증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리투아니아도 유사한 이주 물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보기관들은 젊은 벨라루스인들이 기술, 건강, 금융과 같은 전략적 분야로 리투아니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서방 언론은 이 이주를 조용한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체제 안에서 싸우기보다는 탈출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시작되는 벨라루스 여권 사무소의 줄은 하루 종일 줄어들지 않습니다. 수요가 너무 높아 일부 신청센터는 예약 시스템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주 현상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메시지이기도 하며 이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벨라루스 국민은 그들의 정권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벨라루스인의 망명 신청 승인율이 80%를 넘어서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망설임을 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주한 벨라루스인들은 조용히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권 심사 후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민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에 기반한 탈출이 아니라 이념적 입장이자 정치적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이 그룹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들은 벨라루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디아스포라 운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목받고 있는 카스투시 칼린스키 대대는 이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제국과 권위주의에 맞서 싸운 19세기 벨라루스 독립연궁의 이름을 딴 이 부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2022년에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그것은 단순한 상징적 구조가 아닌 진지한 군사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수백 명의 벨라루스 전투원들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대의 다양한 부대에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자원봉사 전투원들뿐만 아니라 훈련된 부대원들, 전투 경험이 있는 장교들, 저격수들, 통신 전문가들도 이 부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벨라루스 전사들은 전선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폴란드와 발트 국가들에 조직된 벨라루스 디아스포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투쟁에 참여했습니다. 루카셴코 정권에 맞서 활동하는 반대파 네트워크는 특히 바르샤바, 루블린, 비아위스토크와 같은 도시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들은 단순히 정치적 활동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드론 부품, 의류 및 물류 자재 공급과 같은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벨라루스인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 작업에도 참여하여 러시아 군대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자원봉사 그룹에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은 이주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벨라루스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정권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체제를 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게다가 이는 무장 충돌의 형태뿐만 아니라 정보 흐름, 미디어 네트워크, 반선전 노력, 외국 언론을 통한 영향력 캠페인 등 다층적인 투쟁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이 투쟁이 정치 무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현재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권력 유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그가 20년 넘게 크렘린과 구축한 전략적 의존 관계입니다. 이 유대는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이념적 수준의 동맹이었습니다. 모스크바가 벨라루스를 통해 서방에 대한 지정학적 노선을 강화하는 동안 민스크는 러시아의 대출, 에너지 보조금, 안보 지원에 의존하여 정권에 대한 내부 압박을 유지했습니다. 푸틴에게 벨라루스는 나토의 동부 전선에 대한 완충지대이자 우크라이나 전쟁 기계의 후방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여름의 에너지 위기는 이 상호 의존이 지속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했음을 고통스럽게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에너지 인프라와 공급망을 모두 잃은 크렘린은 국내 시장조차 만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정유 공장이 타격을 입고 연료 배급이 중단되었으며 러시아 국민들은 주유소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에게는 외국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균형을 유지하는 것조차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루카셴코는 러시아의 충성스러운 동맹국으로서 수년간 받았던 지원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있다. 그의 국민들이 물가 상승, 연료 감소, 외부에 의존하는 경제의 고통으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푸틴의 침묵은 벨라루스 정권을 국민의 분노의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두 지도자 간의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보이지만 이 파트너십은 점점 상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벨라루스는 이제 자원을 할당할 수 없는 원이지만 통제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대상입니다. 루카셴코에게 모스크바는 경제 붕괴의 원인이자 외부 세계와의 모든 다리를 불태우는 정치적 족쇄입니다. 두 정권은 서로 의지하여 버티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의 위기를 심화시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권위주의 동맹의 분열점 중 하나입니다. 의존이 계속되는 동안 신뢰는 약해지고 공유된 이익은 실망으로 바뀝니다. 정치학의 고전적인 규칙 중 하나는 자원이 부족할 때 권위주의 정권이 사회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체제를 위협하는 외부 영향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부 붕괴를 억제하려는 반사적 행동입니다. 그러나 억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경찰, 더 많은 검열, 더 많은 구금이 거리로 나서는 용기를 꺾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은 거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재자들에게 진정한 위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통제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으며 광범위하고 조용한 탈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루카셴코가 직면한 악몽입니다. 그는 2020년 광장에서 그를 위협했던 수십만 명의 시위대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오늘날 아침 일찍 여권 사무소에 줄을 서 있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두려워합니다.
광장은 분노를 표현하지만 이민은 희망이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대중의 대규모 탈출은 단순한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정치적 소외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시적인 불만이 아니라 영구적인 신뢰 상실입니다. 사회가 통치 권력 내에서가 아니라 그 외부에서 미래를 찾기 시작할 때 충성의 유대는 해체되고 정당성의 기반은 침식됩니다. 이것이 벨라루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푸틴 측에서도 유사한 취약성이 드러납니다. 2022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에게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으며 자원의 대규모 소모이기도 했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예산, 수많은 인적 자원, 무기 및 탄약 비축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소모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이 진정으로 약화된 부분은 전쟁이 경제와 사회의 심리에 초래한 깊은 피해였습니다. 서방이 부과한 다층적 제재는 외국 무역 체인을 끊어 러시아를 세계 시장에서 고립시켰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선에서의 손실이 증가하고 후방 공격이 강화되었으며 에너지 인프라가 표적이 되었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여름까지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안정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푸틴의 우선순위는 벨라루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이 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그들을 진정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러시아 도시에서 시위 위험이 증가하자 에너지 가격을 억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이미 약화된 예산에서 벨라루스로 자원을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제한했습니다. 크렘린은 전략적 동맹국을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스크바의 보장을 받는 루카셴코의 오랜 전략은 심각한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푸틴이 이제 벨라루스의 문제를 외교 정책의 반사적 관점이 아니라 국내 대중의 인내 한계를 통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위기가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모스크바의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푸틴은 더 이상 민스크의 충성을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두 독재자는 서로에게 다시 의지할 만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스크바의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한편 푸틴은 벨라루스를 우유부단한 또는 불충실한 동맹국으로 낙인 찍고 더 많은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벨라루스가 이 두 지도자 간의 권력 투쟁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루카셴코가 모스크바로부터 독립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이는 크렘린에서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는 벨라루스가 푸틴의 눈에 정치적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중요한 물류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의 철도, 공군기지, 레이더 시설은 여전히 러시아 군대의 후방 지원의 중추입니다. 따라서 모스크바의 관점에서 벨라루스의 방향은 외교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입니다. 두 지도자 간의 균열이 깊어지면서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압박이 증가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모든 정권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압박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씁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푸틴도 루카셴코도 실제 위협을 정확히 식별할 수 없습니다. 두 지도자는 사람들이 몽둥이와 돌을 들고 거리로 나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줄을 서서 여권을 받고 나라를 떠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정권의 실패를 전 세계에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젊은이가 이민을 가는 것은 벨라루스나 러시아의 미래 경제 생산 능력에서 잠재력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은 서방에 대한 안정적인 내부 질서에 대한 선전의 신뢰성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루카셴코의 진정한 공포는 억압의 수준이 아니라 이민의 확산입니다. 이 공포는 절박한 행정 조치에서 드러납니다. 일시적인 가격 상한, 상징적인 보조금 인상, 출국을 어렵게 만드는 관료적 장벽.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인 지연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깨지면 행정적 해결책은 불충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